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에서 살펴볼 수상자는 노벨상 수여가 최초로 시작된 1901년도에 평화상 공동수상자인 앙리 듀낭과 프레데리크 파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901년. 정말 의미 있는 첫 해였죠.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서론. 왜 이들이 평화상 수상자인가? 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 활동 방식이 굉장히 달랐잖아요. 네, 그렇죠. 앙리 듀낭은 행동가, 프레데리크 파시는 사상가. 이렇게 딱 구분될 정도니까요. 듀낭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정말 처참한 현실 속에서 구호 활동을 벌였고 그 유명한 솔페리노 전투 경험이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파시는 전쟁 자체를 막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틀, 법적인 장치, 또 평화 교육 이런 거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불을 끄는 소방수 같고 다른 한 명은 아예 불이 안 나게 설계하는 건축가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네.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첫 수상자로 이 두 사람을 선정한 건 아마도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접근, 즉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행동과 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모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첫 수상부터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던진 거네요. 단순한 업적 나열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평화라는 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 두 사람의 공동 수상을 통해 보여준 거죠. 상징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작입니다. 그럼 두 번째, 출생과 성장, 시대와 지역이 길러낸 두 사상가. 이들의 배경은 어땠나요? 성장 환경이 그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데요. 아, 그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듀낭은 스위스 제네바 출신이죠. 당시 제네바는 칼뱅주의의 영향이 강했고 또 금융업이나 상업이 발달한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 분위기와 국제적인 감각,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분명히 그렇죠. 듀낭 집안 자체가 사회활동이나 자선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어떤 사회적 책임감 같은 걸 자연스럽게 체득했을 가능성이 높죠. 제네바라는 도시의 국제적인 성격도 그의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했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파시는요? 프랑스 파리 출신 경제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파시는 파리에서 태어났고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당시 프랑스는 혁명 이후에 여러 정치적 격번기를 겪고 있었고 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문제들이 막 부각되던 시기였거든요. 경제학자로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전쟁과 빈곤의 관계 같은 걸 좀 더 구조적으로 파악하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파시는 전쟁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과 비효율을 낳는다는 걸 꿰뚫어 본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 해결책으로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국제중재, 자유무역 같은 걸 제시하게 된 거고요. 교육의 역할도 굉장히 강조했고요. 결국 두 사람 다 각자의 시대와 지역적 배경 속에서 평화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키워나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네바의 인도주의적 전통과 파리의 합리주의적 사유,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된 셈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장 환경이 그들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식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자, 그럼 세 번째, 전장의 한복판과 사상전선에서다. 본격적으로 그들이 활동에 나선 계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듀낭은 역시 솔페리노 전투 경험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1859년 솔페리노 전투는 정말 듀낭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사업차 이탈리아 북부를 방문했다가 오스트리아군과 프랑스 사르데니아 연합군 간의 그 끔찍한 전투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 참상이 어느 정도였길래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걸까요? 기록을 보면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거의 4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부상병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그냥 들판에 방치되어 신음하고 있었다고 해요. 의료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듀낭이 직접 나섰다는 거잖아요. 투티 프라텔리, 우리 모두는 형제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네, 맞아요. 제네바 시민으로서의 어떤 인도주의적 정신이 발현된 거죠. 주변 마을 여성들을 설득해서 함께 부상병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적군, 아군 가리지 않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적을 초월한 인도주의. 그 경험이 결국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제네바로 돌아온 뒤낭은 그 참혹한 경험과 자신의 활동을 담은 책을 자비로 출판해서 유럽 전역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에게 보냅니다.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파시는 어떤 계기로 평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나요? 경제학자가 갑자기 평화운동가로 변신한 건가요? 파시는 사실 꾸준히 자유무역이나 교육개혁 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중후반에 유럽에서 전쟁의 위협이 점점 고조되는 걸 보면서 특히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전쟁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지를 통감하게 된 거죠. 아, 크림 전쟁이나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전쟁들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잘못된 교육과 인식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국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그리고 평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전선은 전쟁터가 아니라 강연장과 의회, 신문 지면이었던 셈입니다. 네 번째, 작지만 결정적인 행동의 시작. 쥐낭의 솔페리노의 회상 출간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책 한 권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했나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 책이 유럽 사회에 던진 충격과 울림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뒤낭이 책에서 제안했던 두 가지 아이디어가 핵심이었는데요. 어떤 아이디어였죠? 첫째는 평시에 각국의 자발적인 구호단체를 미리 조직해두자는 거였어요. 전쟁이 났을 때 신속하게 부상병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요. 둘째는 전쟁 시 부상병과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 그리고 구호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아, 이게 바로 적십자 운동과 제네바 협약의 시작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뒤낭의 제안에 공감한 제네바의 유지들이 모여서 5인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국제적 십자위원회, ICRC의 전신이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의 노력으로 1864년에 마침내 제1차 제네바 협약이 체결됩니다. 전쟁 중 부상자의 중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최초의 국제법이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와, 한 사람의 목격담과 제안이 그렇게 구체적인 시스템과 국제법으로까지 이어진 거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뒤낭의 그 작은 행동이 나비효과처럼 번져나가서 국제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요. 파시는 어떤 작은 행동으로 시작했나요? 파시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파시의 경우는 뭐랄까 꾸준함과 조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처음부터 어떤 거대한 변화를 꿈꿨다기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연이나 글쓰기 활동을 정말 꾸준히 했어요. 평화연맹 같은 단체들을 만들었다고 했죠? 네, 1867년에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리가, League of Peace and Freedom 창설에 참여했고 이후에도 여러 평화단체를 조직하거나 지원했습니다. 또 국제의회 회의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제 중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역설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뒤낭의 솔페리노 경험처럼 극적이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런 꾸준한 노력들이 모여서 평화운동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거죠. 씨앗을 뿌리는 역할이랄까요? 다섯 번째, 무기를 들지 않는 전략, 인도주의와 중재주의. 이 두 사람의 핵심 전략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낭의 인도주의와 파시의 중재주의,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뒤낭의 인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더라도 그 참혹함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특히 전투 능력이 없는 부상자나 민간인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성과 보편성이 중요한 원칙이 되는군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가리지 않고 돕는다. 그렇죠. 전쟁의 규칙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키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관리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이에 비해 파시의 중재주의는 전쟁 자체를 비합리적이고 예방 가능한 것으로 봤어요. 아,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거다. 제3의 기구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이성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평화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뒤낭은 이미 벌어진 전쟁의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파시는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한 거네요. 맞습니다. 목표는 평화로 같았지만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국제적인 협력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인도주의든 중재주의든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앞에서 한 명은 인간에 호소하며 행동했고 다른 한 명은 이성에 호소하며 시스템 구축을 외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6번째, 국제사회와의 연결. 평화는 혼자 이룰 수 없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 모두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디낭의 경우는 솔페리노의 회상 출간 자체가 국제적인 호소였죠. 책을 유럽 각국의 왕족, 정치 지도자,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직접 보냈어요. 이게 주요해서 제네바 협약을 논의하는 외교회의가 열릴 수 있었고요. 아, 단순히 책만 낸 게 아니라 직접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발로 뛴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적십자 운동 자체가 처음부터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설계되었어요. 각국의 적십자사, 내셔널 레드크로스 소사이어티즈를 설립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국제적 십자위원회, ICRC가 중심 역할을 하도록 구상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제적 연대를 염두에 둔 활동이었던 겁니다. 파시는 어땠나요? 파시의 국제연대 노력은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났죠? 파시는 국제회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평화운동가, 법률가, 정치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국제 형안을 논의하고 특히 국제중재와 같은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국제의회연맹, 인터팔라멘타리 유니온 창설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게 각국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어요. 아,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평화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연설하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또 여러 나라의 평화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대 활동을 벌였고요. 파시에게 평화는 결코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였던 거죠. 두 사람 다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고립된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틀 마련. 이게 두 사람의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갈등의 근원을 꿰뚫다. 인간의 존엄과 권력의 욕망. 평화를 이야기할 때 결국 인간 본성이나 권력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은 갈등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뒤낭의 경우는 솔페리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는지를 직접 목격했죠. 그의 접근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 본성의 선함, 즉 측은지심이나 연민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했어요. 우리 모두는 형제다 라는 외침처럼요. 일단 눈앞에 고통받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관점이었을까요? 본인이 작용한다는 현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의 주된 관심은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고통을 줄이는 데 있었던 거죠. 파시는 경제학자답게 좀 더 구조적인 원인 분석에 집중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파시는 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가 지도자들의 관력욕과 영토 확장 야욕, 그리고 군비 경쟁을 꼽았어요. 특히 그는 보호무역주의나 군수산업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이 전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 전쟁이 특정 집단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시민들의 무지나 맹목적인 애국심, 그리고 교육의 부재 역시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을 통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키우고 국제적인 이해와 연대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 거죠. 디낭이 전쟁의 현상에 주목했다면 파시는 전쟁의 원인에 더 천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간 내면의 연민과 이성,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평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참 복합적이군요.
그렇죠. 뒤낭은 인간의 선한 본성에 기대어 인도주의적 규범을 만들려 했다면 파시는 인간의 비합리성과 권력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시스템과 교육의 힘을 믿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의 근원을 보는 시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8번째, 가장 큰 위기와 시련, 외면과 몰락, 비판 속 고독한 싸움. 이렇게 훌륭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순탄한 길만 걸었던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나요?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특히 뒤낭의 경우는 말년이 매우 불행했습니다. 적십자 운동을 일으키고 제네바 협약 체결에 기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알제리에서 벌였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파산하고 말아요. 아니, 그렇게 큰 억적을 세웠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네, 심지어 사기 혐의까지 받으면서 제네바 사교기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존재로 지냈어요. 나중에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하이덴에 있는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지내게 되죠.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게 헌신적인 활동을 했는데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그의 인도주의 활동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선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불운까지 겹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노벨상을 받기 직전까지도 그의 생존 여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니까요. 파시는 어땠나요? 파시도 비판에 직면했다고 하셨죠? 네, 파 씨는 뒤낭처럼 개인적인 몰락을 겪진 않았지만 그의 주장이 워낙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많은 비판과 오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독일과의 관계 개선,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했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아, 당시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복수심이 강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독일과 화해하자고 했으니 네,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다,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국가주의 감정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평화와 국제 협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상주의자라는 비판은 사실 지금도 평화운동가들이 종종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평화를 향한 신념을 지키는 것은 많은 용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런 시련과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9번째, 수상 직후의 세계 반응. 찬사와 의문 사이에서. 드디어 1901년 첫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두 사람이 공동 선정되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땠나요?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였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첫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고 두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찬사도 많았죠. 특히 뒤낭의 경우는 오랫동안 입혀졌다가 극적으로 다시 조명받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죠. 거의 무명 상태였던 뒤낭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었겠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나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우선 왜 하필 이 두 사람이냐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당시 평화운동계에는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인물들이 있었죠? 영국의 평화운동가 윌리엄 랜들 크리머라던가 오스트리아의 베르타 폰 슈트너 같은 인물들이 꾸준히 후보로 거론되었었죠. 슈트너는 나중에 수상합니다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거나 특히 뒤낭처럼 거의 잊혀진 인물이 선정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파시의 경우는 여전히 그의 주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파 씨는 여전히 프랑스 내에서는 논쟁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이상주의적인 평화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뒤낭의 적십자 활동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했듯이 전쟁을 인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가 이미 있었고요. 그러니까 행동과 사상, 현장과 이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아우르려는 노벨위원회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 선택이 당시 모든 사람에게 쉽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공동수상이 나는 형식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었어요. 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에게 상을 나눠주느냐, 상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고 합니다. 첫 시상부터 상당히 복합적인 반응 속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죠. 10번째, 노벨상 이후의 여정.
조용하지만 깊은 파문. 수상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삶이나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세상의 주목을 다시 받게 되었을 텐데요. 귀낭의 경우는 확실히 노벨상이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의 공적이 다시 세상에 알려졌고 경제적으로도 상금 덕분에 이전보다는 안정된 말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외롭게 생을 마감하진 않았군요. 네, 비록 수상 이후에도 하이덴의 요양원에 계속 머물렀지만 이전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 속에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나서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파시는 어땠나요? 그는 수상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갔나요? 네, 파시는 수상 이후에도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자신의 평화 사상을 더욱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았어요. 강연 활동도 계속했고 국제 중재의 중요성을 꾸준히 역설했습니다.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을 텐데 개의치 않았군요. 그렇죠.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라는 권위가 그의 발언에 더 힘을 실어준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가 꿈꿨던 국제중재 시스템이 그의 생전에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노력은 분명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영감을 주었죠. 결국 노벨상 수상 이후 두 사람의 행보는 조금 달랐네요. 뒤낭은 조용한 명예회복의 길을 걸었고 파씨는 그 영예를 발판 삼아 활동을 지속했고 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노벨상 수상이 그들의 삶과 업적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공인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상은 이후 노벨 평화상이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죠. 조용하지만 깊은 파문을 던진 셈입니다. 11번째, 유산과 계승, 구조와 사상의 이중유산. 이제 시간이 흘러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이 남긴 유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두 사람의 유산은 정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뒤낭의 유산은 뭐니 해도 국제 적십자 운동과 제네바 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 인도법 체계죠. 그렇죠. 지금도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적십자 표식은 생명을 구하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와 각국 적십자사 그리고 전쟁의 규칙을 정하는 제네바 협약과 그 추가 의정서들은 뒤낭의 정신이 구체적인 시스템과 법으로 구현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구조적 유산이죠. 파시의 유산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파시의 유산은 뒤낭처럼 명확한 조직이나 법률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사상적 유산은 정말 막대합니다. 그가 평생 주장했던 국제중재, 평화교육, 군축, 국제협력의 이상은 이후 국제연맹 창설 논의나 국제사법재판소 ICJ 설립, 그리고 오늘날의 UN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 유지 노력에 어떤 이론적 뿌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분쟁을 무력이 아닌 법과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평화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교육적 접근, 이런 것들은 파씨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 만들어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우 근본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뒤낭은 구조를 남겼고 파씨는 사상을 남겼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하면서 오늘날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을 떠받치고 있는 거네요. 정말 의미심장한 이중유산입니다. 맞습니다. 행동과 이론, 구조와 사상, 이 두 날개가 함께 있어야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유산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번째, 평가와 논란. 이상인가 현실인가? 하지만 이들의 유산에 대한 평가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는 지점들도 있지 않나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뒤낭의 유산, 즉 적십자 운동과 국제인도법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근본적인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이런 인도주의적 활동이 결과적으로 전쟁 자체를 용인하고 심지어 인간화함으로써 전쟁의 종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 전쟁의 참혹함을 일부 덜어줌으로써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을 줄여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전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칙 있는 전쟁을 만드는 것이 과연 궁극적인 평화에 기여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또 현실적으로 분쟁 상황에서 중립성 완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도주의 원칙이 왜곡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파시의 유산에 대한 비판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이상주의라는 비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파시가 꿈어왔던 국제 중재 시스템이나 국제 기구를 통한 평화 유지는 현실 정치의 벽 앞에서 번번이 한계를 보여왔죠. 국제연맹의 실패나 오늘날 유엔 안보리의 기눈 마비 같은 사례들을 보면 그의 이상이 얼마나 실현되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이기주의나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법과 외교만으로는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지적이군요. 그렇죠. 그의 평화교육 강조 역시 중요하지만 교육만으로 뿌리 깊은 갈등 구조나 권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유산 모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상과 노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시했던 가치와 방향성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남아있는 거죠. 13번째, 오늘의 시점에서 돌아보다.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 1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이 남아있을까요? 아, 그럼요. 너무나 많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뒤난과 파씨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기 아닌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 정말 그렇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뒤낭이 던졌던 질문, 즉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국제인도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인도주의적 지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죠. 파시가 던졌던 질문들도 마찬가지겠죠.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렇죠. 강대국 중심의 힘의 논리가 여전히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군비 경쟁이 다시 심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파시의 고민이 얼마나 현재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외교적 해결 노력은 왜 자꾸 실패하는가? 평화 교육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겪었던 비판과 외면, 이상주의자라는 낙인 같은 것들도 지금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순진하거나 현실감각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죠. 하지만 뒤난과 파시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이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100년 전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4번째, 결론.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 이 두 사람의 삶과 유산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통찰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도 뒤난과 파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평화는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행동과 사상, 구조와 인식 개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전쟁터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뒤낭의 용기와 헌신도 필요하고 동시에 전쟁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며 더 나은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려는 파시의 이성적인 노력과 끈기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아마도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과 상호작용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다? 뭐 이런 의미로도 들리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화는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뒤낭이라는 한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 파시라는 한 사상가의 끈질긴 외침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듯이 말이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앙리 뒤낭과 프레데리크 파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평화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이들이 남긴 유산과 질문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901년 노벨상 최초의 평화부문 수상자 앙리 뒤낭과 프레데리크 파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노벨상 세계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